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64명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연속으로 요일별로 최다 확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접종 미완료자가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 완화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그 연휴 때 3,000명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2,500명대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보기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화요일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9월 25일 날 토요일 날은 3,200명을 넘는 최대 확진자를 나타냈는데 당시에 보면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이제 미리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40만 명 가까이 되는 날짜도 있었었고요. 지금도 보면은 9월 25일 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23만 명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자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건수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검사 건수가 예전에 추석 연휴 이전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확진자도 크게 늘은 상황이 됐는데 일단 보면은 지난 수요일 날, 엊그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이전에 평일 진단검사 건수 약 18만 명 정도가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2,800명대 후반을 나타냈는데 그 얘기는 어찌됐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그 여파로 크게 늘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보면 그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뭐 12.8% 정도 늘었다 직전 주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17% 가까운 그런 확진자가 늘었는데 일단 비수도권이 크게 늘은 상황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서 발생을 한 거고요. 아직 수도권은 그 여파가 다시 이제 인구들이 복귀를 하면서 나타난 여파가 충분히 안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는 추석 연휴의 여파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 확진자를 보였던 3,200명 정도를 더 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4차 유행하는 데가 이제 2달 정도도 더 넘었잖아요. 근데 네네. 3차 유행 때보다 보면 치명률 말씀하신 치명률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확진자는 늘어도 치명률이 이렇게 퍼센트로 줄은 건 백신 접종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백신 접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3차 유행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2.7%까지 도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누적 치명률은 0.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의 양상을 보면 치명률이 0.35% 정도까지 줄었거든요. 0.8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누적된 겁니다. 그렇죠. 토탈 기간을 다 따지는 거고 지금 한시적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4차 유행 기간 때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 8월 달을 보면 0.35% 정도로 치명률이 줄었습니다. 근데 줄은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백신의 효과다. 그러니까 고위험군 특히 그 고연령층에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치명률이 상당히 줄었다라고는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0.1에서 0.2% 정도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더 줄으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수치는 독감의 치명률하고 수치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독감의 치명률보다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치명률이 고연령층 65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비교는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지금 상태로는 치명률이 크게 줄은 거는 백신 접종에 의한 효과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대체 공휴일이 또 2차례나 다가올 예정이라서 정부에서도 이동량이 좀 느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0월에 이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이 연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추석 연휴 기간을 경유하면서 이제 늘어난 이런 확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동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교통 요충지에 설치됐던 임시 검사소라든가 이런 이 17곳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한 달 연장해서 이제 좀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지금 방역 당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 수를 늘리고 좀 더 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좀 여행을 우리가 좀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봄에는 이제 너무 꽃놀이 다니지 마라, 여름 휴가도 가지 마라, 추석도 좀 참아달라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다들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이제 여행을 가야 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예 이제 여행을 가지 말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 다만 조심해 달라라고 방역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행을 일정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그리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머무르도록 하고, 너무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이제 모여 있거나 그러한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동거가족 위주의 소규모 여행을 다녀라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검사를 더 원활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또 절실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양해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향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의 시작 단계,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다 완화된 정책이 갈 거다. 그러면서 지금 현행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사적 모임의 인원수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더 많이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어떤 허용 범위도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큰 폭의 완화 조치는 사실상 어려울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인데도 그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두 단계로 봐야 되는데 이제 당장 내일 발표될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체계는 아마 현행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모레 건 유지되고요. 네, 유지되고 이건 10월 말까지 진행이 될 거다. 근데 10월 말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아마 2주 단위로 끊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초중반에 거의 정점에 도달해서 서서히 감소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일정 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10월 말까지 우리가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아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인구 대비 80% 정도가 접종 완료가 되는 시점인 11월 초부터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지금처럼 지내게 될 거고, 2주 후에는 일정 부분 완화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상회복 방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확진자를 크게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또 완화를 하게 되면 추석과 같은 또 현상이 또 발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추석 연휴 이전에 제가 굳이 이 단계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국민들께 잘못된 시그널, 실제로 우리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만 또 일정 수 비율의 국민들께서는 그보다 넘어서는 모임도 가졌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한 시기를 잘 판단을 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정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부터 아주 조금 정말 방역 조치를 완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인원도 백신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 저녁에 4명은 더 모일 수 있다. 총 6명까지 이렇게. 근데 정말 미미한 변화라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영업에 그 도움은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나 보죠. 이게 이제 전경련이 모노리서치 통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자영업자 53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온라인 패널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통계상의 한계는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응답을 한 걸 보면은 자영업자의 거의 이제 90% 가까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본 게 없다라고 지금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결과들을 쭉 볼 때
예를 들면 4분기 매출의 경우에 좀 전망을 해본다면 이 4분기 매출 역시 한 15% 이상 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 것들은 좀 이 거리두기에 따른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을 이제 1시간 정도 늘린 것이 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으로 좀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랬느냐, 이게 이제 체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랬느냐는 또 별개로 좀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다, 이 느끼는 그 심리적 고통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예. 상당히 여전히 이제 고통을 크게 겪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취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좀 물어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방역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이 이런 필요성이 좀 크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예. 근본적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서 좀 여러모로 지금의 어떤 소비 심리 위축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영업 제한을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좀 새로운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수단 중에 지금 이제 취해줄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제 질문도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 네. 세금이나 이런 것에 좀 세제 지원, 감면도 필요하고 직접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응답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각각의 항목이 뭐 이 순위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답한 게 세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식으로 순위는 있습니다만 그 격차들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이 다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서 여전히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도 좀 보셨지만은 지금 정부가 또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풀린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융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양극화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시장 안정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뭐랄까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를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확진자가 그 전보다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발표되는 확진자의 총 수만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 치명률은 그 전보다 확실히 떨어졌다. 이런 정보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까를 걱정하는 국민도 많을 텐데 국민과의 그런 공감대 형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근 그 여론조사 한 거 보면 국민들께서 73% 정도는 위드 코로나에 찬성을 하시고 계세요. 네. 근데 한 40여 %, 42% 정도는 반면에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한 100명 수준으로 기대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의 그 항목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3,000명 안팎 평일 기준으로 이렇게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10월 말쯤 되면 다소 줄어서 원래 추석 이전으로 한 2,000명대 안팎이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앞서 이제 10월 중순 때의 방역 조치를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2,000~3,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방역 정책이 일부 더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모델로 보는 게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과거에 봉쇄 수준의 방역 정책을 피다가 이 부분을 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방역 강도로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000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싱가포르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한 9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걸 비추어 보면 아마 우리나라도 여기서 방역 정책 일정 부분 더 완화를 하게 되면 10,000명 수준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의 기대 심리와 기대치와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전환했을 때 하루 3,500명 정도는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확진자 수치는 지금의 확진자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게 되면 제가 예상컨대 좋게 10,000명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거다. 그러면 이 중에 위중증 비율이 적어도 2%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 중에 하루에 200명씩 위중증 환자가 나오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가
그 병상이 다 소진이 될 거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없이 만약에 위독하라고 당장 전환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의료 시스템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언급이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특검 구성해서 의혹 규명하자. 이거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주장해온 바죠.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이른바 50억 클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곽상도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은 민주당 친분 인사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과도 좀 국민의힘만 엮지 말고 민주당과도 친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요 좀 더 정리돼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음에 정치 대담 때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시 코로나19 관련 내용으로 돌아와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 패스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데 이 혜택 범위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한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백신 패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QR코드나 이런 걸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이 백신 접종을 했다, 백신 접종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게 해서 그 인증을 받은 사람만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콘서트 등의 행사장에 입장 가능하게 한다든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에도 이런 걸 적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 백신 패스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런 경우인데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한번 이제 백신 패스가 발급이 된다고 해서 무한정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네. 유효 기간이라는 것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백신의 예방 접종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이제 6개월 정도는 이제 좀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이 단위로 해서 좀 재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조율을 하고 또 합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되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미접종자들 제한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또 그런데 미접종자들 중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좀 몸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잘 조율이 될까요? 일단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좀 제한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만약에 백신 패스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애초에 백신을 맞을 거냐의 선택지가 없는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연령대가 저연령대인 이제 이런 대상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계층에 대해서 아예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접근을 이제 불허하게 되는 것은 선택지가 없는데 이제 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우리 헌법 체계상 이제 인정될 수가 없는 그런 해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백신 패스에 예외를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접종 완료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국내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된 분들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 판단을 하는데 외국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 백신 패스에 관련돼서는 외국에서 접종하신 분들도 이것은 이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방역 당국의 논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접종률을 이렇게 국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접종을 본인 의사가 있어서 안 맞으려는 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상 반응의 우려 때문에 접종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외국의 사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기피 현상 자체가 일정 부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역 당국도 이분들이 백신 접종 자체를 기피하는 게 아니고 접종을 맞았을 때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특정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든가 연령층이 높다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1차 접종을 했을 때 비교적 본인이 느끼기 상당히 중대한 이상 반응을 느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못 맞고 계신 거예요. 겁나죠. 두려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2차 접종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이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스템에서는 해법은 상당히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고 네. 안전성이 보다 검증이 될 걸로, 그러니까 우수할 걸로 생각되는 백신을 빨리 도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바백스는 기존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구매를 다량을 해놓고선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지금 그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자 백신의 3분의 1 용량을 투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이상 12에서 17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접종이 시작됐을 때 과연 몇 %나 맞을 거냐. 저는 그 예약률이라든가 접종률이 상당히 낮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12세, 17세도 용량을 5세에서 11세처럼 저용량으로 투여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항상 이게 딱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가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우리 자체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통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는 걱정을 더는 게 우선이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